아버지, 왜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 오늘 야간이야.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엉뚱한 말을 했고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까지는 몰랐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밤이 반복되고 있었는지. 원장님, 새벽에 누가 들어오죠? 보호자님, 괜한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딸은 CCTV 화면 앞에서 알게 됩니다. 매일 새벽 2시 같은 남자, 같은 병실, 그리고 점점 망가져가는 아버지의 몸. 이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의 이야기이자 그를 지키지 못했다고 믿었던 딸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묻게 될 겁니다. 가족이란, 보호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은 요양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를 느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세탁소 문을 일찍 닫고 이곳을 찾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복도 끝 302호실, 그곳에 아버지 김도식이 계십니다. 치매가 찾아온 지 이제 꼬박 4년이 지났죠. 처음엔 집에서 모셨습니다. 하지만 밤낮이 바뀌고 집을 나가려 하시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탁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윤정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다림질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윤정의 전부였죠. 그렇게 번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자신의 식비를 아끼고 겨우겨우 버텨왔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셨죠. 평생을 탄광에서 보낸 사람의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윤정은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탄광으로 향하던 뒷모습, 저녁 늦게 돌아와 시커먼 얼굴로도 웃어주시던 모습, 윤정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특근을 자청하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윤정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엔 낯설미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는 윤정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윤정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간호사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윤정은 웃으며 다가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오늘 날씨 참 좋죠? 창밖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몰라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죠. 윤정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였죠. 하나를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거예요. 시장 앞 빵집에서 아침에 갓 나온 걸로 샀어요. 도식은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정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배였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실히 불러 있었죠. 아니, 지난주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마른 체형이셨습니다. 탄광 일을 하면서도 살이 찌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의 배가 임신부처럼 볼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자를 씹을 뿐이었죠. 윤정은 아버지 배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물렁한 살이 아니라 뭔가 단단한 것이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정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윤정은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요, 302호실 김도식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식사량이 늘었나요? 아니면 무슨 약을 바꾸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식사는 평소와 똑같이 드시는데요. 특별히 더 드시는 건 없으세요. 약도 그대로고요. 그럼 왜 배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요. 글쎄요, 운동량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이 드시면 복부 비만이 올 수 있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호사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했죠. 윤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윤정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세탁소 일이 바빠서요. 그래도 매주 토요일만큼은 꼭 올게요. 약속할게요. 도식은 고개를 돌려 윤정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을 뿐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 과묵하셨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병이 빼앗아간 침묵이었죠.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기억이 있어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1시간쯤 함께 있다가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진 옷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손님들이 찾으러 올 테니까요. 아버지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밥 잘 드시고요. 병원을 나서는 윤정의 머릿속엔 아버지의 불러난 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세탁소 뒤편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15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오직 아버지와 세탁소를 위해 살아왔죠. 그게 윤정의 인생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윤정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듯 윤정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들기 전 윤정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 윤정과 50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탄광에서 막 퇴직하신 아버지는 그때도 건강해 보이셨죠. 검게 그을린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윤정을 키우셨는지를 말이죠.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발 아무 일도 없길 바랄게요. 윤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버지의 불러난 배가 계속 보였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윤정을 괴롭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아버지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배가 불러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탁물을 다리다가도 손님을 응대하다가도 문득문득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302호실 문을 열었을 때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는 지난주보다 더 불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도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는데 배만 유독 불룩했습니다. 아버지. 윤정은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이었죠. 윤정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환자복 위로 드러난 배는 마치 축구공을 집어넣은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윤정은 황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간호사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던 중 한 요양보호사와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찰에는 최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302호실 환자 보호자인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 계세요? 최미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원장님 외에는 안 계세요. 원장님도 지금 회진 중이시고요. 그럼 원장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최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배가 계속 불러나고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너무 심하게 변했어요.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302호실 김도식 환자분 말씀이시군요. 복부 팽만은 노인 환자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일주일 사이에 더 심해졌어요. 환자분이 움직임이 적으시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소화제 처방을 늘려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윤정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초음파 검사 같은 거라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확인 차원에서라도요. 박 원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죠.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환자분 상태를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일주일만 지켜보시죠. 소화제 드시면 나아지실 겁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는데 보호자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죠. 방으로 돌아온 윤정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약 주신대요. 하지만 윤정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병원을 떠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월요일 오전 윤정은 세탁소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가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302호실로 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환자가 일주일 전 퇴원했다고 했죠. 윤정은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평일인데 오셨네요? 네, 걱정이 되어서요.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최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잠깐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윤정은 최미영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최미영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밤마다요, 원장님이 2층에 오세요. 늦은 시간에요. 보통 원장님은 낮에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밤 11시쯤 되면 나타나세요. 윤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302호실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환자분 주무실 시간인데 말이에요. 한 10분쯤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매일 밤요? 네, 제가 본 건 사흘 연속이에요. 어제도 오셨고요.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원장이 밤마다 아버지 방에 올까요? 환자가 자는 시간에 말이죠. 최미영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회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호자님한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정은 최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윤정은 매일 밤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밤 10시쯤 병원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윤정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병원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윤정은 박 원장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윤정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소리가 날 테니까요. 한 계단 한 계단 발소리를 죽이며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윤정은 벽에 붙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302호실이 있는 쪽으로 말이죠. 복도 모퉁이에서 윤정은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302호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참으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잘 받아주시네요. 좋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원장이 아버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침대 옆 스탠드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링거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주사기로 링거백에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도식의 팔에 연결된 링거줄을 확인했습니다.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대체 뭘까요? 왜 원장이 밤마다 와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걸까요? 박 원장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더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놓인 청소 도구에 발이 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복도에선 충분히 컸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박 원장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옆방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박 원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정은 문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복도를 살피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원장은 가방을 들고 나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봤습니다. 박 원장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는 걸 말이죠. 그게 대체 뭘까요? 윤정은 302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링거백엔 투명한 액체가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링거백을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에는 일반 생리식 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이 주입한 건 분명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윤정은 침대 옆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 빈 주사기와 작은 약병이 있었습니다.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죠. 윤정은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에게 약병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약병을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라벨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병원에서 나온 거면 병원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약병 모양과 크기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의심만 커져갔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윤정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최미영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최미영은 복도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가가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네,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윤정은 최미영을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임상 실험 같은 거 하나요? 최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최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있어요. 몇몇 환자분들이 갑자기 살이 찌거나 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들 치매 환자분들이라 말씀을 못 하시지만요. 윤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그래요? 2층에만 대여섯 분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중증 치매 환자분들이고요. 보호자들이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원장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최 선생님, 이거 증거가 필요해요. CCTV 같은 거 없나요? 최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없어요. 복도에만 있고요. 하지만 복도 CCTV도 원장님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거든요. 윤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윤정은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제품이었습니다. 크기는 동전만 했고 배터리는 이틀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2호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고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누가 아버지한테 이러는지 알아낼 거예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윤정은 눈물을 삼키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창문 옆 커튼 고리에 카메라를 고정했습니다. 침대가 다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죠. 카메라 전원을 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그날 밤부터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윤정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에 뭐가 찍혔을지 궁금했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2호실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배는 더욱 팽팽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괜찮기를 말이죠. 윤정은 재빨리 커튼 고리를 살폈습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윤정은 주위를 살피고 카메라를 회수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윤정은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뒤편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하고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302호실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평범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간호사들이 드나들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윤정은 빨리 감기로 넘겼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정은 화면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박 원장은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식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원장은 주사기에 약병의 액체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링거 백에 주입했습니다.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 원장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카메라는 수첩 내용까지는 담지 못했지만 원장의 표정은 선명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마치 실험이 잘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원장은 도식의 배를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배를 짚어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박 원장은 10분쯤 있다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나쁜 놈이. 윤정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 원장이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못하는 치매 환자를, 보호자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 환자를 골라서 말이죠. 윤정은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담긴 USB를 주머니에 넣고 말이죠.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윤정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발하러 왔습니다. 요양병원 원장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윤정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정은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배가 불러난 것, 박 원장이 밤마다 찾아온 것, 그리고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말이죠. 경찰관은 USB를 받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저희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 측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최선을 다해 적었습니다. 모든 걸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변화부터 카메라 설치까지 빠짐없이 말이죠. 경찰서를 나온 윤정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302호실로 가는 길 윤정은 최미영과 마주쳤습니다. 보호자님, 어디 가세요? 아버지 보러요. 무슨 일 있어요? 최미영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갑자기 3층 환자들 차트를 다 가져가셨어요. 뭔가 이상해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카메라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경찰 조사 얘기를 들은 걸까요? 지금 원장님 어디 계세요? 원장실에 계실 거예요. 아까 급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링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링거 스탠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황급히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302호실 환자 링거 왜 뺐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지시로 오늘부터 링거 중단이라고 적혀 있네요. 갑자기요?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만. 윤정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302호실 보호자분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아버지 링거를 중단하셨어요? 박 원장은 잠시 윤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어서 더 이상 링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이니 걱정 마세요. 배는 여전히 불러 있는데 호전이라고요?
박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보호자님, 의사의 판단을 믿으셔야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시겠습니까?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켰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는 겁니다. 링거를 중단하고 차트를 수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은 돌아서서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받았습니다. 증거인멸이 시작됐어요. 빨리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고 302호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아버지. 제가 꼭 지켜낼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 2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1층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함께 온 젊은 경찰관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씨 맞으시죠? 저는 강동서 수사과 이 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요. 이 형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원장실부터 가보죠. 병원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하니까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 원장은 경찰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동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환자 대상 불법 의료 행위 의혹으로 조사차 왔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호자분이 제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박 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원장님, 밤 시간에 환자실을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끔 회진을 합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매일 밤 11시쯤에 말입니까? 박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갑니다. 이 형사는 젊은 경찰관에게 눈짓했습니다. 경찰관이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윤정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원장이 링거백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링거에 주입하시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박 원장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영양제입니다. 환자분 건강을 위해 추가로 투여한 거예요. 영양제를 왜 밤에 몰래 주입하십니까? 낮에 정식으로 처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환자분 배가 비정상적으로 불러난 것도 그 영양제 때문입니까? 다른 환자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던데요. 그건 노화 현상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이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최미영이 제공한 자료였습니다.
3층 환자 6명의 차트 사본과 증상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 모두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복부 팽만, 급격한 체중 증가, 무기력증.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중증 치매 환자들이고 보호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박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 형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체 환자들한테 뭘 투여한 겁니까? 신약 실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불법 약물입니까? 박 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의뢰받은 거였어요. 윤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어느 제약회사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요. 이 형사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지금 농담하십니까? 환자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까? 당장 말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추가 입건하겠습니다. 박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약회사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이 형사가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도 옆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성 치매 치료제 임상 3상 시험 대상자는 중증 치매 환자 10명, 시험 기간은 6개월, 환자당 지급 금액은 500만 원.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작용 항목에 복부 팽만,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환자들이 이런 부작용을 겪을 걸 알면서도 계속 투여한 겁니까? 박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계약서를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의료법 위반, 임상시험 관리 기준 위반, 상해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동행하시죠. 박 원장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원장실을 나서며 이 형사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큰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서 투여한 약물 성분도 확인해야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은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은 그들을 지나쳐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된 병원으로 모실게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또렷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아듣는 것 같았죠. 윤정은 아버지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최미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윤정은 최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버지를 이송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대학병원 의사들은 도식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CT 촬영까지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윤정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이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복수도 상당히 차 있고요. 복수요? 네, 배 안에 물이 찬 겁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긴 증상이에요. 투여받은 약물의 독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복수부터 빼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나이와 치매 상태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환자분 의지에 달려 있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윤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님이 용기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온 윤정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식은 새로운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이겨내야 해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아버지. 저 윤정이에요. 저예요. 도식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복수 제거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윤정은 시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복수를 약 3리터 정도 뺐어요. 환자분이 훨씬 편해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돌아온 도식은 확실히 숨쉬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고통은 덜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병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윤정은 아버지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요. 아버지가 탄광 일 마치고 오셔서 저를 업어주셨잖아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등이 얼마나 넓어 보였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등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하세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위해 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식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간 수치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환자의 회복 의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세탁소는 임시 휴업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면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아니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이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탄광. 1. 힘들었다. 윤정은 책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너를 위해서 참았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얼마만인가요? 치매에 걸린 후 처음이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도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도 최근의 고통도 모든 게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이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원장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들도 전부 입건했습니다. 불법 임상시험주도 혐의로요. 박 원장은 의사 면허 취소될 예정이고 병원도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전부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 중입니다. 아버님처럼 복수찬 환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심각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더 큰 피해는 막은 셈이었습니다. 보호자님 덕분에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윤정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악한 사람들이 다 벌 받았어요. 이제 평화롭게 쉬셔도 돼요. 창밖에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윤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는 것,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식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간 수치도 많이 안정됐고 복수도 더 이상 차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였다는 걸 말이죠. 도식은 이제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치매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오락가락했고 어떤 날은 윤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버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탄광에서의 일상,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까지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식이 갑자기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고맙다.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거야. 윤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
결혼은 안 하니? 윤정은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을.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요양하면서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윤정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윤정은 세탁소 뒤편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도 새로 들여놓고 의료용품도 준비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돈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윤정이 직접 돌볼 수 있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도식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정은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물었습니다. 기분 어때요, 아버지? 좋다. 공기가 좋아. 집으로 가는 길 윤정은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빵집 앞에서 휠체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자를 사서 나왔을 때 도식은 시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시죠? 우리가 자주 오던 시장이에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난다. 너 어릴 때 여기서 붕어빵 사줬지. 윤정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일을 기억하시다니요. 맞아요. 겨울마다 사주셨어요. 저 그거 정말 좋아했어요.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추억을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도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15년을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편하죠, 아버지. 병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 한 컵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떴을 때 도식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잠 안 오세요? 도식은 윤정을 돌아봤습니다. 윤정아, 아빠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도 못 올려주고, 좋은 집도 못 마련해주고, 미안하다. 윤정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도식은 윤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딸이다. 윤정은 아버지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아버지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도식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응, 엄마 맛이다. 윤정은 뭉클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은 아버지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 원장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제약회사 임원들도 처벌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식은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벌 받았으니까요. 도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윤정은 아버지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사는 거예요. 오후가 되자 윤정은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영업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냐고, 잘 회복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윤정은 수시로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폈습니다. 도식은 대부분 잠을 주무셨지만 가끔 깨어서 윤정을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윤정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버지를 재우고 윤정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분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버지를 돌보며 세탁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니까요. 도식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이 아버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도식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걸으셨습니다. 휠체어 없이 말이죠. 윤정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혼자 걸으셨어요? 도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힘이 생겼어. 윤정은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걸으실 수 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윤정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드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저기 봐라. 눈이 온다. 정말이네요. 올해 첫눈이에요. 도식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내 엄마가 눈을 좋아했는데. 윤정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생각나세요? 응. 자꾸 생각난다. 요즘 옛날 일이 더 잘 기억나. 윤정은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기억을 되찾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점점 과거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은 아버지와 함께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도식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아,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 도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쯤 있어. 윤정은 놀라서 통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너 결혼할 때 쓰라고.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필요 없어요.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니다. 내 거야. 아빠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윤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도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도식은 윤정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맡긴 옷을 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뒤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다리미를 놓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도식이 침대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아버지. 윤정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너한테 짐만 됐지.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전부예요.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도식을 들것에 태웠습니다. 윤정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윤정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도식을 진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전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윤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위로했지만 윤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식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면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윤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식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아, 왔니?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윤정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아버지, 마지막이라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발. 도식은 윤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 들어라.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 아빠는 정말 행복했다. 너 같은 딸을 둬서 너무 고마웠어. 윤정은 아버지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도식은 윤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윤정아, 사랑한다. 그것이 도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최근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결혼은 아직이지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윤정은 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윤정의 뒷모습은 씩씩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윤정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